11월 중순, 보름이 며칠 지난 어느 밤, 바닷물의 온도와 조수가 가장 적당히 들어맞는 이 시기에 자연의 세계에선 가장 특이하고 신기한 사건이 일어날 조짐을 보입니다. 이 현란한 춤의 향연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펼쳐집니다. 총 길이가 2000km에 이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요. 신호를 받은 듯이 다양한 종의 산호들이 작은 알과 정액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주변 바닷물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바닷속은 눈보라가 거꾸로 내리는 것 같은 놀라운 모습을 띱니다. 산호 생식체들이 폭설처럼 쏟아져 나와서 수면 위에 살며시 떠오르고 해류를 따라 떠내려가죠. 얼마 후 수정된 알에서 유생이 깨어나 플랭크톤과 함께 떠다니다가 멀리 있는 암초에 정착하면 산호 군락이 새로 생겨납니다. 산호초는 놀라울 정도로 유기적인 서식 환경입니다. 여기 서식하는 동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갑니다. 사실 산호는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문명이 유지되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이 땅 위에 세운 수많은 건물의 주재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산호초가 화석처럼 굳어져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거대한 고층 건물 단지나 다리, 대도시는 거대한 산호초를 만들어낸 작은 산호 폴립들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동안 산호초가 성장하면서 엄청난 양의 석회암이 만들어졌고 그 석회암이 콘크리트의 주재료로 쓰이니까요. 산호의 폴립과 마찬가지로 조개류의 껍데기도 자연의 황폐화를 막는 울타리를 형성해주며 위협적인 자연 환경을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생명체로 뒤덮여 있는 이 바닷속은 마치 초현실적인 그림 같습니다. 대자연의 장엄함은 바로 이 바닷속 풍경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엔 수많은 얼굴이 있죠. 섬세하고 온화한 모습. 그리고 위협적이고 잔인한 면이 공존합니다. 이 살아있는 보물을 살펴보면 대자연의 복잡성과 풍요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암석과 수면 사이의 바닷물 속엔 수많은 원형질 생명체들이 끝없이 소용돌이치며 떠다닙니다. 젤리처럼 투명한 생물들이 물속에서 쉴 새 없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쥐가우리가 만찬을 즐기려고 나타납니다. 커다란 입으로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어치우죠. 산호들의 굴라귀를 헤엄치면 인간은 플랑크톤의 폭포에 휘말리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체의 강에 휩쓸리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의 상승작용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탄산칼슘이 형성됩니다. 호주에서는 이걸 봄이라고 부르죠. 봄이는 지상의 도시에 늘어서 있는 시멘트 탑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 봄이는 수많은 산호 폴립들의 석회석 구조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 때문에 소용돌이치는 공간이 생겼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종이 살고 있습니다.
지상의 열대우림 지역과 비슷하게 이 산호초 역시 고립된 장소이며 놀랄 만큼 다양한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봄이는 산호초가 스스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생물의 다양성 면에선 이례적입니다. 1,500종이 넘는 어류와 셀 수 없이 많은 산호와 무척주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린 산호초라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다양한 종이 서식한다는 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이 산호초에 미친 엄청난 영향은 해수면의 변화였죠. 지금부터 10,000년 전 해수면의 높이는 현재에 비해 40m 낮았습니다. 파도에 의한 침식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해저 40m 깊이에 독특한 암초가 형성됐죠. 여기선 석산호가 살지 못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암초에선 연산호 나무만이 산들바람 같은 물살에 흔들립니다. 파도에 의한 침식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오래전 이곳이 해안이었을 때 지금은 바닷속에 있는 이 암초가 거센 파도를 맞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 호주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 드넓은 해안가에서 캥거루와 악어를 사냥하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은 물속에 깊이 잠겨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로 존재하는 바로 이곳에서요. 바다 밑바닥은 대부분 아무 특징 없는 침전물의 평원입니다. 자갈이 많은 바닥은 생물체에겐 쉼터가 되지만 해수면 높이의 변화를 따라가진 못합니다. 산호초만이 해수면의 융기나 하락에 맞춰 같은 비율로 성장합니다. 산호는 돌처럼 단단한 서식지를 세우고 유지하면서 다양한 해양 동식물에게 풍부한 쉼터와 집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호초의 풍부함과 안정성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이곳 생태구조의 맨 밑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로 된 평원엔 정원 장어 같은 동물들이 서식합니다. 큰 군락을 이루는 정원 장어들은 모래바닥에 몸을 세운 채 빠른 물살을 따라가는 먹이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거대한 노랑 가오리는 모래바닥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파랑점 부채꼬리 가오리의 꼬리에 달린 독이 든 가시는 오직 방어만을 위한 거죠. 녀석들은 모래 속에 숨어있는 연체동물을 먹습니다. 산호초 밑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 바닷속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색색의 무척추 동물과 어류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화려한 색을 뽐냅니다. 깃대돔처럼 확실하게 대조되는 배색은 이렇게 특별한 바다 환경에 사는 동물들의 생존 전략으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호초의 보미에는 갖가지 색깔과 무늬, 모양이 뒤얽혀 있는 것 같지만 이 바닷속 가장 행렬은 인간 같은 구경꾼들을 위한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미로처럼 구불구불한 이 산호초에 사는 생물에게 근사한 외모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겉모습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생존 능력은 대부분이 먹는 것과 번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먹히는 게 아니라 먹는 거죠. 그러려면 배경과 잘 섞일 수 있는 위장을 해야 하는데
번식을 위해선 이성에게 매력적이어야 하고 이성을 유혹하려면 화려한 외모가 필요합니다. 이 산호초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원초적인 산호초를 헤엄쳐 다니다 보면 여기 사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는 동물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만 왜 그런 상황에 놓이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죠. 눈이 달린 동물들과 물고기들은 영장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봅니다. 인간의 눈은 노랑과 빨강을 잘 보게끔 진화됐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서 잘 익은 과일을 금방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파장이 긴 색깔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경우엔 색 스펙트럼의 짧은 끝부분을 잘 보게 돼 있어서 파랑과 자외선을 인식하고 빨강과 노랑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에게 이 바닷속은 아주 다르게 보이죠. 물고기는 아주 선명한 색으로 치장합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그런 쪽으로 진화되다 보니 이렇게 화려해진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밝고 화려합니다. 그럼 이런 동물들은 단색의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할까요? 이 빨간 불꽃 가리비 같은 동물은 이해하기 힘든 괴상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화해왔겠죠. 해양 생물의 색깔과 무늬엔 대략 3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평생 가는 색입니다. 이 거대한 곰치는 강인한 몸 전체를 얼룩덜룩한 배색으로 장식한 채 평생을 산호 틈에서 살아갑니다. 녀석의 숨어있는 사냥 능력을 과소평가한 불운한 물고기와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요. 둘째는 계속 바뀌는 색입니다. 에인절 피쉬는 어렸을 때는 독특한 색깔과 무늬를 보이지만 완전히 자란 후 어른 시기에 들어서면 몸 색깔과 무늬가 급격히 변화합니다. 셋째, 매일 또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색이죠. 앵무새 고기라고 불리는 비늘돔은 밤보다는 낮에 다양한 색깔을 띱니다. 해양 생물들이 이런 색깔과 무늬를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외선에서만 보이는 게 있고 생명 발광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도 있으며 단순히 무늬 인식으로 눈에 띄는 생물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특수 효과는 수많은 종들이 계속해서 생존해 가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알록달록한 산호초 안을 만화경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산호초 보미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종의 어류 중 비슷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물고기들에게 색깔과 무늬의 차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비고기, 에인절 피쉬, 자리돔, 로얄 그라마, 놀래기는 독특한 색깔과 무늬를 가진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죠. 이 로얄 그라마는 색깔이 배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산호와 함께 볼 경우 뒤섞여 보이는 경향이 있죠. 기본적인 주제가 변형되기 시작하면 디자인의 다양성은 거의 무한대가 되는 법입니다. 산호초에 사는 어류의 다양한 색배합은 종들을 구분하는 데에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종 안에서도 아주 색다른 무늬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서식지, 활동 정도, 낮과 밤에 따라서요. 대부분의 산호초 어종은 밑바닥에서 사는 생활 양식을 버리고 중간 지점에서 살아가는 것에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보미의 위쪽과 주변에 주로 서식하죠. 이들이 적응한 결과를 보면 몸 형태는 가늘고 길며 꼬리는 갈라졌고 입이 작고 뾰족하며 이빨도 작죠. 눈은 전면을 향해 있어서 클로즈업 양안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로얄 그라마나 안티아스가 이런 진화의 전형적인 예로 보미의 외곽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몸집이 크고 더 화려한 수컷은 자기 영역 안에서 암컷 50마리를 거느립니다. 그 수컷이 죽으면 몸집이 큰 암컷들이 성별을 바꾸기 시작하고 가장 우세한 암컷이 수컷이 되면 다른 녀석들은 다시 암컷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새로운 수컷이 이들을 거느립니다. 단단한 석산호와 먼 친척 관계에 있는 말미잘은 보미의 암석 구조 위쪽이나 주위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말미잘은 수많은 촉수를 물결에 따라 흔들면서 지나가는 플랑크톤처럼 작은 먹이를 잡습니다. 화려한 색깔을 띤 말미잘은 보미의 가파른 경사면에서 자랍니다. 혼자 떠다니던 큼직한 폴립이 근육질의 밑면으로 산호초에 굳건히 몸을 붙인 거죠. 큰 말미잘 중엔 흰동가리와 공생관계를 맺은 것도 있습니다. 흰동가리는 촉수 사이에 숨어서 몸을 보호하죠. 흰동가리는 수컷이 성별을 바꿔서 암컷으로 변합니다. 흰동가리는 주로 한 쌍이 살죠. 큰 서식 집단에선 가장 큰 녀석 2마리가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쌍으로 지내는 물고기들은 암컷이 큰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알을 더 많이 낳거든요. 수컷은 자기보다 큰 암컷에게 복종하지만 암컷이 죽고 나면 가장 큰 수컷이 성별을 바꿔서 우두머리 암컷으로 변합니다. 먹이를 먹는 동안이나 구애 기간에만 무늬와 색배합이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늬바리가 암초를 따라 정렬하고 평소의 색배합이 산란기의 무늬로 바뀌면 짝짓기 할 준비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색깔과 형태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암초에서 살아남은 동물들과 해저 세계의 광학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보자면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해선 3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먹기, 먹히지 않기, 그리고 번식하기죠. 하지만 해양 생물들에게 있어서 먹히는 일을 피하고 제대로 먹기 위한 외모의 조건이 번식을 위한 조건과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파충류는 보미의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단단한 갑옷 덕분에 큰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쉽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자주 보이죠. 바다뱀도 산호초 보미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처럼 바다뱀도 호흡해야 하는 파충류지만 1시간 넘게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바다뱀은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으로 아주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잡아먹히는 걸 피하거나 먹잇감이 올 때 눈에 안 띄게 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경과 어울리게 위장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퉁솔치는 사실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산호 사이에 꼼짝 않고 숨어있죠. 또 다른 방법은 주의를 끌지 않아서 아예 눈에 안 띄는 겁니다. 바다 채찍 산호는 보미의 아래쪽인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작은 숲처럼 무성하게 자랍니다. 작고 반투명한 바다 채찍 산호 망둥이는 채찍 산호의 가지 하나를 자기 것으로 정해 거기에서만 삽니다. 이 채찍 산호집은 이런 물고기들에게 제각기 분양되지만 영역 싸움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산호에 거주하는 망둥이들은 반짝거리도록 몸을 흔들면서 영역에 침입한 망둥이들을 밀어내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이성을 유혹하고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엄중한 경고를 표하려면 물속에서도 쉽게 보이는 밝고 화려한 색깔이 한결 유리합니다. 보미 지역의 푸른 바닷속에서는 노랑과 파랑이 가장 멀리까지 보이는 색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몸에 노랑과 파랑 줄무늬와 반점을 갖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노랑과 파랑은 색 스펙트럼에서 멀찍이 자리하고 있어서 물속에서 아주 강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종류의 어류와 비교하면 인간은 상대적으로 생맹입니다. 인간의 눈엔 색 수용체가 3개 있습니다. 파랑, 초록, 빨강의 원추세포죠. 그 3색과 함께 빛이 들어와야 인간은 비로소 화려한 색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인간에게 아주 이질적인 환경이죠. 이런 밝은 색깔은 살아남으려는 노력이지만 눈이 나쁜 포식자들한테까지 자기 존재를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성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밝은 색깔을 보여주는 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포식자에게 광고하는 것과 같죠. 화려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산호초는 상대적으로 우중충한 단색입니다. 산호는 대개 갈색이나 초록색을 띱니다. 물론 암초의 깊은 곳엔 아주 알록달록한 산호도 있지만요. 화려한 색의 폴립이 있는 산호는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 조명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밝은 색도 별 소용이 없죠. 보미의 맨 밑부분에서 자라는 산호 중엔 화려한 색을 띤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암초를 알록달록하게 꾸며주는 건 산호 사이에 사는 동물들입니다. 이상한 색깔과 무늬에 대한 이론 중 하나는 파괴적 색 배합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색으로 된 크고 강한 무늬 때문에 역시 보색으로 가득한 변화무쌍한 배경에 섞여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갖가지 모양과 그림자와 색조를 띠고 있는 산호초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파괴적 위장은 이 감자바리 같은 동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온갖 무늬가 있는 배경 앞에서 이런 동물들은 한데 뒤섞여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죠. 적어도 포식자들은 이 동물의 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집합체 안에 있으면 포식자는 계속 움직이는 물고기 떼 중에서 한 마리만 골라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글래스피쉬는 아주 안전한 파란 배색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와중에 한 마리만 골라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보미는 대부분 물고기들의 청소 장소로 쓰입니다. 기생충을 잡아먹는 청소 놀래기 앞에서 여러 가지 종의 물고기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 놀래기는
특별하고 안전한 파란 배색으로 진화됐습니다. 이 색깔은 물고기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몸에 살이 없으니 잡아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놀래기들은 위험한 포식자의 몸속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청소놀래기는 수많은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먹이를 먹습니다. 갯가재라고도 불리는 이 사마귀 새우는 싸움을 좋아하는 해양 갑각류 집단으로 개와 새우와는 먼 친척 관계입니다. 사마귀 새우는 자연에서 가장 특별한 시각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눈이 독자적으로 작용하고 단한 원거리 조정에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편광과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기본 채널이 최고 12개까지 있기 때문에 녀석은 색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눈의 움직임도 아주 특이해서 사마귀 새우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의 갯가재들은 다양한 산호초에 서식하면서 알록달록한 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이 무늬를 종 내외에서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삼죠. 두 종류라고 알려진 동물 집단에는 앵무조개를 비롯해서 문어와 오징어 종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물고기만큼이나 많이 서식하죠. 오징어와 문어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고 보미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촌인 문어와 마찬가지로 오징어도 색깔과 질감을 재빨리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배경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격성을 표하거나 이성을 유혹하는 등 자기 종들끼리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죠. 보미의 외곽 지역인 깊고 넓은 바닷속에 어둠이 내리고 나면 아주 낯선 동물 하나가 어둠을 틈타 먹이를 찾기 위해 올라옵니다. 앵무조개는 불가사의한 동물입니다. 절벽면에 붙어 살면서 산호초의 깊은 바닷물 속에 자기 영역을 형성합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고 아주 희귀한 동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눈에 띄는 경우는 적습니다. 간혹 연구를 위해 이 동물을 수면 위로 가져와서 관찰하기도 합니다. 앵무조개의 내부엔 체관으로 연결된 30개의 기방이 있고 연체부는 제일 마지막 기방에 삽니다. 이 마지막 기방은 덮개 딱지라고 하는 가죽 같은 덮개로 덮여 있죠. 끝이 백악질로 된 입 주변은 접을 수 있는 촉수가 90개나 있습니다. 눈은 아주 단순해서 렌즈나 각막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바닷물이 눈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핀홀 카메라처럼 작동합니다. 이런 특수 효과 덕분에 사물을 볼 수 있죠. 앵무조개는 기체 압축 기능이 있어서 중립적인 부력을 갖습니다. 겉껍데기 안엔 기방이 있고 기체가 가득 차 있죠. 기방 안에 들어가는 기체와 액체의 상대적인 양을 조절해서 부력을 만들고 바닷속 물기둥 안에서 일정한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대륙붕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이어진 산호초의 바깥쪽엔 산호해의 깊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는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깊은 바다와 상대적으로 얕은 산호초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바닷속 절벽 여기저기엔 수천 미터 깊이의 깎아지른 벼랑이 이어집니다. 바닥도 보이지 않고
깊이도 가늠할 수 없는 짙푸른 심해를 내려다보면서 이 가파른 벼랑을 따라 헤엄치는 건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 거대한 바닷속 절벽 바위 안엔 깊고 큰 틈과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건 다이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오래된 탄산칼슘 침전물이 여러 가지 생물체들에 의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질 구조를 형성했던 겁니다. 내부가 구불구불한 이 동굴은 여기 사는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안전한 피신처가 되어줍니다. 아름다운 나무 의산호가 어두운 동굴 천장을 밝힙니다. 이 컴컴한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쪽엔 생명체가 거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멋진 고르고니안 부채 산호는 아주 완벽한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워낙 고유한 동굴 속이라서 방해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어떤 동물들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생존 전략에 치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집이 큰 상어들이 보미 주변의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배경과 뒤섞여 보이도록 등과 배의 배색을 달리하고요. 위는 어두운 색이고 아래는 밝은 색이면 보는 위치에 따라 상어는 뒤에 있는 배경과 섞여서 금방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호초의 늑대라고 불리는 이 회색 암초 상어는 주로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사냥하곤 합니다. 산호초 보미와 그 주변에 사는 수많은 먹잇감을 쫓아다니면서 이 미끈한 모양의 포식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산호초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 상어들의 아름다운 유선형 몸매는 진화 과정의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서식하는 이 복잡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영역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바다 어류는 겉으로 나온 귀는 없지만 그래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상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상어는 머리 꼭대기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내이까지 도관으로 연결돼 있고 내이에 있는 작은 털세포가 소리 신호를 인식합니다. 상어는 저주파 소리에 특히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내는 진동을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내이에 있는 털세포와 비슷한 세포가 상어 몸의 표면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구멍기관은 상어의 몸을 따라 단독으로 또는 한 줄로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측선계라고 하는 겁니다. 측선, 즉 옆줄은 경골 어류에도 있습니다. 이 꼬치고기는 몸의 옆면을 따라 이어진 검은 선이 아주 또렷하게 눈에 띕니다. 물속에서 일어난 수상한 움직임이 털을 편향시키면 구멍기관 안에 있는 털세포가 그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물이 물속에서 만든 압축파를 상어는 소리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으면 회색 암초 상어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바다는 고유한 세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전혀 다르죠. 이 레인보우 암초는 여러 가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호초의 보미에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희한한 소리가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양 안에는 수면에서부터 가장 깊은 해구까지 울려 퍼지는 아주 독특한 불협 화음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음역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몸집이 가장 큰 고래부터 가장 작은 무척추 동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물들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갖가지 정교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겨울철이 되면 보미를 둘러싸고 있는 열대의 바닷속은 아주 독특한 소리의 교향곡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혹등고래는 매년 겨울 산호해를 찾아옵니다. 보미 근처의 안전하고 얕은 물에서 겨울을 나고 새끼도 낳으며 지냅니다. 혹등고래는 소리의 특수한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칠고 험한 환경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큰 고래들은 아주 긴 파장의 소리로 의사소통합니다. 혹등고래들이 내는 소리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노래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몸집이 큰 고래 중에서도 혹등고래는 아주 독특한 수중 발성법을 쓰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몸속에 있는 기실 주위로 공기를 밀어내면서 정교한 소리를 만듭니다. 혹등고래가 만드는 이런 소리는 대개 사회적인 소리입니다. 이런 발성법을 통해 어미와 새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다엔 공격에 약한 새끼 고래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또 다른 해양동물이 보미 주변에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스피너 돌고래의 거대한 집단이 물고기떼를 뒤쫓으면 바닷속은 혀차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메아리치면서 활기를 띱니다. 이들의 사촌인 범고래 부치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암초를 이용해 먹잇감을 한 곳에 모으는 사냥 전략을 씁니다. 인간은 대체로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주파수를 내는 음파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헤르츠 이하면 그 소리는 초저주파음으로 분류되고 2만 헤르츠 이상이면 초음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1헤르츠도 안 되는 극도로 낮은 초저주파 소리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낮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물속은 산란 활동으로 활기를 띱니다. 슬링조 놀래기의 수컷은 일본의 전통극 배우가 분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녀석의 색깔은 짝짓기에 유리하도록 진화됐습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의 암컷을 매혹시키는 거죠. 슬링조 놀래기는 접이식 망원경 같은 입을 쭉 뻗어서 먹이를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슬링조 놀래기의 수컷이 암초 주위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멋진 몸 색깔을 봄이 전체에 뽐내면서요. 녀석은 이렇게 춤을 춰서 좋은 느낌을 받은 암컷을 산호에서 끌어낸 다음 물 한가운데에서 짝짓기 합니다. 수컷은 산란철 동안 여러 차례 짝짓기하고 수많은 암컷들이 그 영역에서 수컷을 보필합니다.
슬링조 놀래기는 광범위하게 산란하죠. 빠르게 헤엄치면서 알과 정액을 뿌립니다. 바닷속 물기둥 안에서 수정돼 해류를 따라 멀리 퍼질 수 있게 말이죠. 비늘돔도 산란 범위가 넓습니다. 역시 수컷들이 암초 주변을 빠르게 헤엄치면서 짝짓기 준비가 된 암컷을 매혹시키려고 하죠. 암컷들은 수컷에 비해 화려함이 덜합니다.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간 후 이렇게 몸을 비벼서 알 낳을 준비를 하도록 자극합니다. 수컷 비늘돔은 춤을 추는 의식으로 암컷들을 유혹한 다음 바닷속 물기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알을 낳게 합니다. 산호초 위에 있는 바닷속 공간은 물고기떼를 위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은 조류를 타고 떠다니는 플랑크톤처럼 아주 작은 생물을 먹으며 삽니다. 몸집이 큰 포식자들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포식자인 페러갈 전갱이는 도망치는 물고기들을 뒤쫓아가면서 작은 물고기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페러갈 전갱이는 아주 빠릅니다. 녀석은 보미 외곽을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눈여겨보고는 기회를 기다리다가 번개 같은 속도로 공격합니다. 산호초의 원동력은 태양입니다. 산호의 폴립들은 갈충조와 공생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갈충조는 폴립의 조직 내에 사는 단세포 조류입니다. 이 갈충조가 태양 에너지를 받고 당을 생산합니다. 그럼 폴립은 그걸 먹이로 삼죠. 반대로 폴립은 갈충조에게 살 집을 마련해주고 그 배설물을 양분으로 이용합니다. 산호초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부분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산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지뿔 산호는 연약한 팔을 가진 섬세한 산호로 복합적인 3차원 구조로 자라나면서 작은 물고기들과 무척추 동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500종이 넘는 경산호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 70%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경산호는 수백 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폴립이 아주 천천히 여러 겹으로 자란 거죠. 이 엄청난 산호군락은 집채만한 크기의 거대한 구조가 됩니다. 고동치는 이 연산호 폴립은 플랑크톤이 풍부한 물에 살면서 보미 주변에 거대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질 산호는 작은 생물들에게 천연의 쉼터를 제공합니다. 바닥에선 파스텔톤의 거대한 해면이 초현실적 조각 작품처럼 자랍니다. 이 해면엔 작은 무척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보미에서 이렇게 화려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지루하고 긴 진화 과정을 통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죠. 어느 것보다도 관리와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아직까지는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산호초의 90% 이상이 인간 거주지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심각하게 훼손된 곳도 있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수와 농업용 폐수, 오염물질을 통해 화학약품을 산호초에 버립니다. 또 강에서 내려가는 침적토의 분산으로 산호초가 질식하죠. 인간은 닻을 내리고 물고기를 남획하며 산호초를 마구 개발합니다. 그 결과 바닷속은 이렇게 오염물질에 뒤덮여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런 파괴와 훼손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산호초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고로부터 이어온 이 야생의 자연을 볼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천혜의 지역을 자발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산호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처럼 바다가 있는 행성은 태양계엔 유일하고 우주 전체를 봐도 아주 희귀합니다. 인간은 산호초를 찾고 산호초는 인간을 감동시킵니다. 이 소중한 아름다움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산호초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